안녕하세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이란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특징. 먼저 식물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식물이라고 한다면 자유로이 운동을 못하며, 즉 운동성이 없고 독립 영양을 하는 생물, 여기서 독립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물을 모두 일컫는 말로써 이끼, 고사리, 풀, 나무뿐만 아니라 버섯이나 곰팡이, 그리고 해조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식물의 종류에 더하여 버섯이나 곰팡이와 같은 생물들과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바다에 살고 있는 해조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써 식물이 정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날의 식물의 정의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과거와는 달리 생물을 동물과 식물로만 단순하게 나누지 않고 5 또는 6개의 개로 구분하므로 식물의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생물의 분류 체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 체계는 5개 또는 3역 6개의 분류 체계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서 식물의 구분된 범위가 훨씬 좁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식물을 자유로이 운동을 못하고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또한 셀룰로스를 함유한 세포벽이 있고 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생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종류에는 이끼, 즉 선태식물과 관다발 식물만 포함되며, 균계로 분류하는 버섯과 곰팡이, 그리고 원생생물계로 분류하는 해조류 등은 식물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버섯과 곰팡이 같은 생물도 식물로 보았는데 현재는 균계로 따로 분류되었고,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또한 식물이라는 분류 범주에서 현재는 원생 생물계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식물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물은 지구에 나타난 지 4억 년 이상 된 생물로서 이처럼 기나긴 기간 동안 육지 환경에 잘 적응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살던 조류가 무트로 올라오면서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이끼, 즉 선태식물로 진화하였습니다. 아래 보는 사진들이 이끼의 사진들인데요. 이처럼 가장 최초의 식물은 이끼, 선태식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트로 올라온 이끼, 선태식물은 습기가 많은 곳에 제한적으로 생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이끼 식물이 더욱 건조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관다발 조직의 발달이었습니다. 여기서 관다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 내에 있는 물관이나 체관과 같이 물이나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관다발 조직이라고 해줍니다. 양치식물과 같은 관다발 식물로 진화하게 된 것인데요. 즉, 이끼식물에서 관다발 조직이 발달하여 양치식물과 같은 고사리와 같은 식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킴으로써 건조한 지역에서도 물과 양분을 식물체의 높은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보는 사진이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들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후 양치식물이 분화한 이후에 건조한 환경에서 자손을 더욱 효율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기존까지 포자를 이용해 번식을 하던 번식 방법에서 더욱 발달된 번식 방법인 씨, 즉 종자를 만들게 되면서 종자식물이 이후 발달하게 됩니다. 종자식물은 씨를 만들어 번식함으로써 어린 식물을 보호하고 어린 식물에게 초기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종자, 즉 씨앗을 발달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번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꽃이라고 하는 생식기관을 발달시켜 속씨식물로 진화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종자라는 번식 방법을 통해 우리가 종자식물로 발달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종자식물에는 겉씨식물과 속씨식물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갖는 속씨식물이 최종의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씨식물은 암, 수로 분화된 생식기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를 시점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생물들이 속씨식물에 속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식물계에 속한 생물들의 특징, 즉 식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세포 진핵생물로서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는 독립영양생물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엽록소 A, 엽록소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광합성 색소를 가지며 셀룰로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성이 없고 건조한 육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잎, 줄기, 뿌리 등과 같은 기관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 또한 식물의 특징이고, 그리고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기 위한 통로인 관다발이 발달해 있다는 특징 또한 식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식물계가 육지 환경에 적응하여 갖게 된 형질은 건조 방지, 즉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큐티클층과 기공이 발달하였다는 점을 우리가 잎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티클층을 통해 수분이 잎 밖으로 체외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으며, 체내에서 기체의 교환을 하는 곳은 기공이라는 곳을 통해 구멍을 통해 잎의 뒷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력에 대해 몸을 지탱하기 위해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분화하면서 물질 운반을 위해 또 관다발 조직이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다발이 있으면 물질 수송이 가능해지므로 식물이 높이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높은 키의 나무 같은 경우도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여 가장 높은 곳에 잎까지, 줄기와 잎까지 물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관다발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관다발이 없는 비관다발 식물은 20cm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다발 식물은 이보다 훨씬 높이 자랄 수 있어 다른 식물에 비해, 키가 작은 식물에 비해 빛을 받기에 유리하다,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녹조류, 즉 조류와 식물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김이나 미역, 다시마와 같은 조류, 바다에 사는 조류 생물과 식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조류는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이고요. 식물과는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류는 물의 부력을 통해 몸을 지탱합니다. 식물이 잎, 줄기, 뿌리를 통해 몸을
지탱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서 광합성을 하며 몸 전체에서 물과 산소, 양분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잎이라는 기관을 통해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는 또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아니라 부착기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 몸체를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류는 잎, 줄기, 뿌리와 같은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식물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식물은 잎이라는 기관을 통해 광합성을 하며 큐티클층이 있어 수분 손실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줄기라는 기관을 통해 식물체를 지지하고 물과 양분을 운반하는 관다발 조직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라는 기관을 통해 식물체를 지탱하고 토양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류 같은 경우 뿌리와 비슷하게 생긴 부착기가 있지만 부착기는 오로지 몸을 부착시키는 기능만 할 뿐 토양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식물과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류와 식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육상 식물은 수중 생활을 하던 이 녹조류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닐까,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녹조류와 식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엽록소, 색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또 주성분이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식물은 녹조류와 달리 뿌리, 줄기, 잎에 기관이 분화되어 있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또 식물은 큐티클층, 기본, 광다발 조직이 발달되어 육상 생활에 적응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이나 미역, 다시마를 보았을 때 식물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러한 생물들은 원생 생물계에 속한 조류라는 생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식물과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분류. 우리가 식물계에 속한 생물들을 분류하는 기준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다발의 유무, 즉 물관이나 채관과 같은 관다발이 발달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식물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번식 방법, 즉 번식 방법이 포자냐 아니면 종자를 이용한 씨앗을 이용한 번식 방법이냐 이에 따라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또 씨방이 발달했느냐 아니면 씨방이 발달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또 종자식물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떡잎이 한 개냐 또는 두 개 이상이냐와 같이 떡잎의 수에 따라 또 식물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관다발의 유무에 따라 관다발이 없는 식물, 즉 우리가 이끼식물이라고 하는 선태식물과 관다발이 발달한 식물, 양치식물 이상의 식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번식 방법에 따라 관다발이 있는 식물은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과 그리고 종자로 번식하는 종자식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씨방의 유무에 따라 종자식물은 다시 씨방이 없는 겉씨식물과 씨방이 있는 속씨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씨식물은 떡잎이 한 장인 외떡잎 식물과 두 장인 쌍떡잎 식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이 식물이 진화해온 과정에 따라 분류 기준을 나누어 식물을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분류 기준에 따른 식물의 분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끼 식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끼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식물들은 선태식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끼 식물이란 관다발이 발달하지 않은 작은 크기의 초본성 식물 무리를 의미합니다. 이끼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수중생활에서 육상생활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사진들이 우리가 숲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이끼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끼 식물은 수정을 위해 배우자가 이동할 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주변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작은 동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이끼들은 습지에서 토탄을 형성하여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로 전환된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의 저장고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 사진들 확대하여 본 이끼의 모습. 이러한 이끼들이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 역할을 해주고 또 습지에서 발달해 있는 이끼의 모습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끼식물, 즉 선태식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식물 가운데 크기가 작은 부류에 속하며 보통 1에서 10cm의 크기이지만 더욱 크게 자라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관다발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물기가 많은 습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몸체를 통해 수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습지나 또는 숲 안에서도 습기가 많은 물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번식은 포자, 홀씨를 이용하여 번식을 하고요. 몸은 유성세대인 배우체로서 핵상은 N이며 이 배우체가 독립생활을 하며 광합성을 하는 특징으로 양치식물 이상의 간다발 식물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포자체는 상대적으로 작고 수명이 매우 짧으며 배우체에 붙어서 양분을 얻는 형태입니다. 크게 우산이끼문과 뿔이끼문, 솔이끼문 등 3개의 문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만여 종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약 700여 종이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끼식물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물가, 물이 흐르는 바위, 축축한 나무 껍질, 늪, 습지 등에서 서식하고요. 헛뿌리는 형성되지만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관다발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꽃이 피지 않으며 포자로 번식하는데 반수체인 배우체, 핵상이 N인 배우체에서 생성된 배우자, 생식세포끼리 수정하여 포자체, 핵상이 EN 형태인 포자체를 형성하고요. 이 포자체에서 형성된 포자낭에서 감수분란이 일어나서 포자, 핵상이 N인 형태의 포자를 형성하여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포자를 이용하여 그리고 일생 중 대부분의 시기를 배우체 상태로 보내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끼는 배우체, 즉 핵상이 N인 배우체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끼식물의 분류는 크게 3가지 설류, 태류, 그리고 각태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끼가 포함되어 있는 선류와 그리고 우산이끼가 포함되어 있는 태류, 마지막으로 뿌리끼가 포함되어 있는 각태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설류의 특징은 뿌리, 줄기, 잎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다발이 없으며 헛뿌리를 통해 몸체를 땅에 부착시켜 놓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리끼와 무리끼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태류 같은 경우는 뿌리, 줄기, 잎이 분화되지 않은 넓적한 잎 모양의 엽상체로
땅에 붙어 살며 엽상체 밑에는 헛뿌리가 많이 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산 모양의 우산이끼와 비늘이끼 등이 태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태류 같은 경우는 포자체가 풀잎 모양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생물에 뿌리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리끼의 생활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성생식을 하는 배우체 세대와 무성생식을 하는 포자체 세대가 교대로 나타나는 세대 교번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위성생식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포자가 발화하여 실 모양의 원사체가 되고 원사체에서 싹이 나서 암수 배우체가 형성이 됩니다. 각 배우체의 장랑기와 장정기에서 난자와 정자가 각각 만들어지고요. 정자가 물속을 헤엄쳐 암 배우체의 장랑기에 들어가 난자와 수정을 하게 되면 접합자, 이엔 형태의 접합자가 형성이 됨으로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무성생식 과정을 살펴보면 접합자는 체세포 분열을 하여 포자체, 핵상이 EN 상태의 포자체를 만들고요. 포자체의 포자낭 안에서는 감소 분열이 일어나 핵상이 N 형태의 포자를 만들어 이 포자를 통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성생식 과정과 무성생식 과정이 번갈아 교대로 나타나는 이런 번식의 생식의 형태를 우리가 세대 교번이라고 해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식물의 분류는 바로 양치식물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치식물은 잎이 마치 양의 이빨과 같이 나란한 모양을 한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고사리와 같은 생물들이 이 양치식물에 포함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치식물은 먼저 꽃이 피지 않는 식물 중에 체제가 가장 발달한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태식물, 즉 이끼식물과 달리 양치식물은 뿌리로 몸을 지탱하고 관다발이 있으며 위로 길게 자라는 길이 생장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잎, 줄기, 뿌리와 같은 기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뿌리로 몸을 지탱한다는 점이 이끼식물과는 다르고 또 이끼식물과 달리 관다발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위로 길게 자라는 길이 생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로 습한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며 잎,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다라는 특징 또한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헛물관과 채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을 가지고 있어 물질의 수송이 가능하지만 형성층은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사의 대부분을 포자체 상태로 존재하며 포자로 번식하고 세대 교번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앞서 살펴본 이끼식물과 많이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치식물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사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식물들을 우리가 양치식물에 포함시키는데요. 관다발 조직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이끼식물과 다르고 포자로 번식하며 잎, 줄기, 뿌리의 구별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지 않지만 포자체, 핵상이 EN 상태인 포자체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배우체인 전엽체, 핵상이 N인 전엽체를 만들고 포자체와 배우체가 규칙적으로 세대의 교번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번갈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양치식물 같은 경우 고생대 대본기 이후부터
석탄기, 이첩기 동안 매우 번성했으며 오랫동안 지표면을 덮었던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3,000여 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열대와 아열대에서 주로 분포하지만 한대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서 자라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300종 정도가 기록되어 있으며 석송문 그리고 양치식물문으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종은 양치식물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양치식물에 속한 생물의 예를 살펴보면 석송류에 속한 석송이나 부처손과 같은 생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쇠뜨기류에 속한 속새나 쇠뜨기 식물, 그리고 고사리류에 속한 고사리, 고비와 같은 생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사리의 생활사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도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번갈아하는 세대 교본을 나타내는데요. 유성생식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포자가 발아하면 체세포 분열을 하여 배우체인 전엽체가 됩니다. 이 전엽체의 장란기와 장정기에서 생성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여 접합자가 되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성생식을 하게 되고요. 이와는 달리 무성생식 과정을 보면 접합자가 자라서 포자체, 핵상이 이엔 상태의 포자체인 고사리가 되고 고사리의 잎 뒷면에 포자낭이 생기게 됩니다. 이 포자낭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 핵상이 N 상태인 포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포자를 이용해 번식을 하게 됩니다. 포자는 감수 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 포자낭에서 만들어진 포자는 유전자 구성이 다양해지게 된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식물의 분류는 바로 종자식물입니다. 종자식물이란 육상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한 식물 무리로 바로 씨앗, 종자를 생산하여 번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민들레의 모습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종자식물에 속하게 됩니다. 종자식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다발이 이전 식물들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암배우자, 난세포와 수배우자, 정액의 수정에 의해 종자를 만드는 유성생식을 하게 됩니다. 종자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고 발화할 때 필요한 양분이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자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자식물이 매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자식물은 생식을 위한 배우자의 이동에 물이 필요하지 않고 뿌리와 관다발의 발달로 인해 습지가 아닌 곳에서도 서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육상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나 동물의 도움을 받아 수정이 이루어지며 종자가 멀리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방의 유무에 따라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다시 한 번 더 나뉘게 됩니다. 자, 종자식물의 분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나뉜다라고 하였는데요. 먼저 겉씨식물을 살펴보면 씨방이 없기 때문에 밑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겉씨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겉씨식물의 종자 껍질은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잎과 꽃받침이 발달하지 않고 암수 생식기관이 따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꽃잎과 꽃받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의 꽃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갖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형태의 꽃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자의 배저지 될 부분은 수정 전에 발달하여 배저될 핵상은 단상, 즉 핵상이 N인 형태이며 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관다발은 헛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성층이 있어서 부피 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식물의 종류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은행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향나무, 전나무, 그리고 소철과 같은 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시식물은 모두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 또한 갖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거시식물과 달리 속시식물은 암술에 씨방이 있고 밑씨는 씨방 속에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이나 꽃받침이 발달되어 있는 완벽한 형태의 꽃이라는 생식기관을 갖고 있고요. 밑씨가 중복 수정 후에 종자를 형성하며 종자는 배, 2N, 핵상이 2N 상태인 배와 핵상이 3N 상태인 배젖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떡잎의 수에 따라 속시식물은 다시 한 번 더 분류가 되는데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속시식물의 예에는 먼저 외떡잎 식물에 속한 벼, 보리, 붓꽃과 같은 식물들이 포함이 되고요. 쌍떡잎 식물에 속한 장미, 콩, 민들레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오늘날 속시식물이 가장 번성하여 식물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쌍떡잎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의 특징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떡잎의 수에 따라 외떡잎 식물은 떡잎이 한 장이기 때문에 외떡잎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쌍떡잎 식물은 떡잎의 수가 두 장이기 때문에 쌍떡잎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잎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외떡잎 식물은 나란히 맥, 쌍떡잎 식물은 그물 모양의 그물맥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 모양 또한 외떡잎 식물은 수염 뿌리, 그리고 쌍떡잎 식물은 고든 뿌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고요. 외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관찰되지 않지만 쌍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다발의 배열 또한 외떡잎 식물은 불규칙하고 쌍떡잎 식물은 규칙적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의 예에는 벼나 보리, 붓꽃과 같은 식물들이 외떡잎 식물에 속하고요. 장미, 콩, 민들레와 같이 다양한 식물들이 쌍떡잎 식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종자식물을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식물 같은 경우 진화 과정에서 최초로 종자, 즉 씨를 갖게 된 식물이며 우리가 나자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씨방 속에서 씨가 생기는 속시식물과는 달리 씨가 겉에 드러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처럼 보이는 포자수가 있지만 속시식물의 꽃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생대에 번생했던 식물로서 현재는 900여 종만이 남아있을 뿐이지만 현재까지도 지표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숲을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목재 등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 바로 이 거시식물입니다. 이러한 거시식물, 즉 나자식물은 모두 풀이 아닌 나무이며 우리나라에는 50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거시식물은 소철문, 은행나무문, 구과식물문, 그리고 마황문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속시식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시식물이라 함은 진정한 의미의 꽃을 피우는 식물이며 꽃에서 발생하는 열매 안에서 종자, 즉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지구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종은 바로 이 속시식물에 속하는데요. 식물종 가운데 약 89%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전적인 정보들이 축적되면서 속시식물의 기원과 분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계통과는 판이하게 다른 계통 분류 체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속시식물은 지금으로부터 1억 2,500만 년 전 중생대 후기인 백악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타난 후에 급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해 변화하는 자연 조건에 대한 폭 넓은 적응 능력을 발휘하며 6,500만 년 전인 신생대부터 지구를 덮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6만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열대 지역에서 툰드라까지 폭 넓게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천여 종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물의 분류 체계를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왼쪽에 보면 비관속, 유관속이 있는데요. 즉 관다발이 발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다발이 발달하지 않은 비관속 식물에는 이끼, 즉 선태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다발이 발달한 유관속 식물에는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끼식물에는 뿔이끼문, 우산이끼문, 그리고 솔이끼문 세 가지 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관다발은 없으며 생식수단은 포자를 이용하여 생식하고 생식기관에는 포자체 또는 포자체와 포자낭을 이용한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관다발이 발달한 유관속 식물에는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양치식물 같은 경우 속속문과 양치식물문 두 가지의 문으로 구분이 되며 관다발이 발달하였고 생식수단은 포자를 이용하여 생식하며 생식기관에는 포자수 그리고 포자낭이 생식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관속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종자식물에는 크게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분류가 되는데 겉씨식물에는 소철문, 은행나무문, 구과식물문, 마황문과 같이 네 가지의 문이 포함되며 관다발이 발달해 있고 생식수단은 종자이며 생식기관은 겉모습은 꽃과 같이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꽃이 아닌 포자수를 이용하여 생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식물에 포함된 속씨식물은 속씨식물문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으며 관다발이 발달해 있고 생식수단으로 종자를 이용하고 진정한 의미의 꽃을 생식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수를 보면 약 26만여 종이 속시식물에 포함되는데 즉 대부분의 오늘날 식물종은 속시식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시식물은 크게 떡잎의 수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분류된다는 것 또한 식물의 분류 체계를 우리가 분류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가치. 식물은 우리 인간에게 생물 자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벼,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은 물론이고 각종 채소류와 과일류가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목재는 집과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서 이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 식물은 매우 중요한 생물 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나 잎으로써 인류에게 정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식물들이며, 특히나 습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같은 뛰어난 풍광을 형성함으로써 현대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식물은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여러 천연 물질이 인류의 질병을 고치는 데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항암제 등 여러 천연 약품이 식물에서 기원하였거나 연구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진통제인 아스피린 같은 경우 흰 버드나무와 울마리아 터리풀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 이라는 성분에 아세트산을 섞어 먹기 좋게 만든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공적으로 합성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같은 경우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자라는 붓순 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인 팔각 회향 열매를 가공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생물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은 지구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또 동물과 미생물들이 먹이로서 이용하는 유기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즉, 생태계에서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식물은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유일한 생산자입니다. 생물체를 부양할 에너지라고는 없는 지구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유기물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주는 게 바로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식물체 내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그 부산물로서 공기, 즉 산소를 발생해내는 이와 같은 광합성 과정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식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한 종 또는 여러 종이 모여서 숲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이 식물 종들로 구성된 숲은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생태계와도 같기 때문에 생태계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숲에는 나무와 풀과 같이 식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꿩, 토끼, 호랑이와 같은 동물 포식자가 살아가고 또 버섯,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분해자 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서식처를 제공하게 되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숲 생태계 안에는 생산자, 분해자, 그리고 소비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하나의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식물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숲은 결국 생태계가 되며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도 식물은 지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물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물이란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식물이 갖고 있는 식물종 고유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식물계에 속한 생물들을 우리가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갖는 가치, 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또 생태계 내에서 식물이 갖는 가치와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여러분에게 유익하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